수다 본능 신부님과 나누고 신나고. 자, 오늘 저희 처음은 좀 부드러운 음악을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PD님. 모두에게 용서할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음악을 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공연 끝까지 보지 못하시고 일만 끝나고 인터미션에 가서 술잔을 나누고 계셨던 모든 신부님들 제가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누구야? 제가 이거 뭐 댓글 읽는 것처럼 보일 것 같은데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설정입니다, 설정. 어금니를 꽉 무셨어요, 근데. 아니, 설정입니다, 설정. 진심이 느껴졌는데. 설정이라니까요. 화가 올라오시는데요. 오늘 저희 나누고의 주제가 바로 용서할 용기. 용서할 용기. 이기 때문입니다. 그 네 분의 신부님들은 평소에 사시다 보면 용서 받을 일을 많이 하시나요? 용서할 일을 많이 하시나요? 비슷한 것 같은데요, 종종 이제 욱하는 성격이 있다 보니까 막 그렇게 막 내뱉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렇죠. 그런 경우는 저 용서를 청해야 될 상황이고 네. 또 뭐 용서를 해야 될 상황은 상대적으로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네 분께 이런 상황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말 이건 누구도 못 참을 상황인데 내가 끝까지 참고 그를 용서한 경험이 있다. 또 용서를 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 상황이 점점 멀어지니까 사실은 자연스럽게 좀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가끔씩은 이제 그 선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유 없이 맞은 적이 있어요. 우리 고등학교 때 이런 뭐 서클 활동하다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내가 왜 맞아야 되지? 그거를 이해를 할 수 없는데 맞아가지고 여기를 부은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그렇게 넘어갔죠. 어차피 뭐 당시에 좀 뭐 그 서클 분위기나 이런 걸 봐가지고는 뭐 그러려니 얘기했는데 사실 나중에 이게 그 학교를 졸업을 하고도 이렇게 시간이 흘러도 그때 생각해보면은 기분이 안 좋아요, 사실은. 여하튼 뭐 그 당시 상황 떠났고 그 선배를 다시 볼 일이 없어지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마음이 편해지고 그 다음에 가끔씩은 이제 뭐 주님의 기도 할 때 좀 그를 용서하시고 뭐 하여튼 올라와요. 기도를 그 정도까지 이제 안 돼요. 그렇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 그 정도는 아닌데 어느 정도는 심정적으로도 좀 뭐 용서를 한 게 아닌가. 김상우 신부님께서는 뭐 극강의 용서기 같은 거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을 때 그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막 자기가 자기의 감정을 주체 못하고 화를 내거나 분노하는 거는 되게 미성숙한 거라는 생각이 좀 있나 봐요, 무의식적으로. 네. 그래서 화를 잘 안 내고 그 감정들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 그 상황 가면 죄를 짓거나 너무 용서하지 못할 분노를 표출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대충 예상이 가면 안 가요. 안 가거나 뭐 피하거나 네. 아니면은 뭐 대체하거나 아니면 좀 이런 방법을 좀 사용하는 것 같아서 잘 화를 많이 안 내는. 왠지 또 우리 최강희 신부님은 용서의 마음이 들 때 성경책을 붙잡고 성경 구절을 외우고 계실 것 같아요. 끝없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어떻게 용서를 하시나요? 그 극강으로 진짜 이게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아까 뭐 이렇게 맞는 것도 있었지만 그런 게 아니어도 사람이 이렇게 망가질 수 있는 거구나. 이걸 그냥 이렇게 그대로 받아내면서 그냥 견뎌낸다는 게 되게 힘든 상황에서 어느 순간에 어쨌든 제가 중요한 거라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 사람이 받은 상처 때문에 그 사람을 떠올리는 게 저한테 별로 좋지 않아서 나의 그거를 그냥 내어놓고 저 자신의 부분만을 그리고 제가 상처받은 부분들을 그냥 치유하는데 그 부분에 기도하고 그 부분에 머물러 있을 때 어느 순간인가 그냥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다. 그냥 지금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면 거기에 머무를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좀 네. 아무렇지 않아졌던 것 같아요. 용서하고 무기는 또 다른 거 아닙니까? 무긴. 봤는데 못 본 척 넘어가는 다르죠. 거. 그건 다르죠, 진짜. 네. 저도 과정 안에서 사실 처음에 쓰는 방법들이 묵인이죠. 망각하고 싶은 거예요. 잊어버리고. 그러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네. 때문에. 그리고 또 그냥 내가 용서를 빨리 해주는 게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베풀어 주는 거다. 하나의 뭐
자선을 위한 도움을 주는 거다라고 생각해가지고 했는데 나중에는 그 앙금들이나 분노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최강희 신부님도 참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중요하니까라는 게 저는 딱 그 단어가 와닿았는데 결국은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작업을 먼저 하다 보니까 그건 망각도 아니고 내가 누구한테 베푸는 것도 아니고 결국 용서는 나를 사랑하는 거고 나를 위하는 거고 나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구나 포커스를 맞추니까 극복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용서라는 이야기를 개개인 사이에 벌어진 이야기로 지금 했었는데 네. 좀 사회적인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요즘 사회에서 뭐 엄청난 흉악범이라거나 그 무서운 범죄들이 왕왕 있지 않습니까? 그런 범죄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 것이 맞을 것인가 그런 생각들 해보셨는지요? 저는 우리 또 가톨릭 평화방송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앙적인 측면에서 용서라는 것에 어떤 그 용서라는 주제를 다룰 때와 네. 또 어떤 이 종교적인 걸 잠깐 내려놓고 시민 사회 안에서 법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어떤 시민 사회 안에서의 용서의 의미는 조금 온도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거 두 개를 조금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 네. 예를 들면 뭐 교회에서도 뭐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석에서도 그런 얘기하시는 신자분들이 있는데 저는 뭐 아무개 대통령, 뭐 아무개 국회의원을 미워했어요. 아니면 뭐 기타 등등.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 있어서 당연히 어떤 뭐 대통령이나 뭐 정치인이나 아니면 어떤 기업인들이 사회법적으로 죄를 저질렀을 때는 당연히 법적인 제재를 받아야 돼요. 네. 그에 대한 책임져야죠. 그렇죠. 형을 살거나 뭐 뜨뜨뜨뜨. 근데 지금 우리가 뭐 예수님이 말씀하신 용서라는 말은 뭐 제가 묵상하고 이해한 건 그래요. 그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까지도 미워하지 미워해서 말라.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그 감정에 내가 노예가 되지는 말아라라고 저는 이제 묵상하면서 이해를 하거든요. 네. 그거를 조금 분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뭐 불쌍한 아무개 정치인, 기업인 사실 그 사람이 저질렀던 파렴치함 정말 말도 안 되는 행위들, 뭐 뒤통수 치고 그것들은 정말 그에 대한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시민법에 따라서. 근데 그 사람 개인, 뭐 자연인 아무개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인 감정을 내가 품고 미움의 감정을 품고 있다는 것은 내가 사실은 그 미움의 감정의 노예로 살아가는 노예로 거고 살아가는 거죠. 다시 그렇죠. 말하면 내가 그 사람한테 결국은 종속되는 거고 나 스스로가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전제가 돼야 될 게 있어요. 전제가 되는 이 경우는 피해자가 분명히 아직 있잖아요. 네. 죽지 않았다면 네. 정말. 그렇죠. 아니면 죽었다면 그 가족들이 피해자인데 전제가 돼야 되는 게 이 사람이 형량을 다 채우고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가서 사과해야 돼요. 용서를 빌어야 된다고.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과를 할 때 그것이 화해가 또 용서가 비로소 시작되지 않을까 저 싶습니다. 네. 예. 이 남을 해하는 일은 어쨌든 조심해야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 분위기가 용서에 되게 박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교회적으로 먼저 용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금 더 펼쳐지게 되면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저는 이제 요번에 그 새 정부 들어서 이제 신설된 그 국민청원제도 같은 거 보면은 긍정적인 어떤 아이템들이 올라와서 청원들이 많이 되기도 하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방금 우리 했던 용서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흉악 범죄자들, 그 다음에 그 출소와 임박한 사람들, 또 이미 사건이 조사 막 시작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판단해가지고 이제 100만 명 넘고 몇십만 명 넘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제도 자체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내적인 마음의 상태를 외적으로 드러내주는 하나의 그 통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한 상징 같기도 한데요. 근데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저도 공부는 하죠. 그런 기사들을 보면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가. 그게 내 조카 같기도 하고 내 가족 같기도 하고. 근데 조금 생각해 봐줄 수 있었으면 좋겠는 게 나 이외의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판단과 단죄하는 마음이나 또 잘못된 오판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우선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본다면
나도 사실 용서받을 짓 많이 했거든요. 예. 그런데 용서라는 것이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베푸는 거고 그다음에 내가 그냥 어떻게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버리면은 그런 공분 같은 것도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그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는 거죠. 사회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부분은 그 정이라는 측면이 한 측면일 거고 또 상대적 측면에서는 용서, 뭐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의롭지 못하다,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것에 대한 분노들이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렇죠. 굉장히 크게 끌어오르는 것이고 이게 사회적으로는 그것이 하나의 폭발력을 갖게 네. 되면서 늘상 거기에 대한 불만이 불만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있는 것 자체를 그냥 볼 수 있는 시선들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까 사회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러한 신뢰들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 제도화. 제도화될 수 있는 것. 지금 이 부분들이 너무 분노가 아니라 조금만 방향만 좀 바뀔 수 있으면 공정한 그리고 정의를 지킬 수 있는 그 길로 갈 수 있는 동력이 충분히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용서에 대한 건 아까 시민도 말씀하셨지만 용서 자체는 그 전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용서를 청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럴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그렇게 돼 있지 않은데 용서하라고만 강요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고 또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는 거기서 내 자신이 슬픔과 또 아니면 뭐 분노와 여기에 쌓여 있는 건 나 자신에게도 스스로 굉장히 분노, 폭력적인 모습들로 또 어둠의 모습들로 가는 거라 나 스스로도 시민도 말씀하신 용서할 수 있는 또 사람을 감싸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저희가 보는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를 보면 절대 용서하지 못해서 복수를 하는 게 드라마의 스토리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그렇죠. 많지 않습니까? 네. 또 그 과정을 저희는 관객의 입장에서 지켜보면서 대리 만족을 하기도 부분이 있죠. 하거든요. 복수. 예. 이 복수라는 건 해야 되는 걸까요? 이 복수하고 용서가 어찌 보면 약간 상반되는 개념이거든요. 뭐 복수, 용서, 맞아. 요 얘기들을 할 때 그 저는 자유와 해방의 얘기를 함께 해야 된다고 저 봐요. 공감합니다. 네. 예, 공감해요. 왜냐하면 내가 아까 사실 무슨 뭐 형제를 용서 이원수 용서해라, 이수 용서해라, 사랑하여라. 네. 사실 이게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의당 지켜야 되는 하나의 의무 조항으로만 우리가 접근하는 거는 별로 나의 실천적인 삶에 갔을 때 나에게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굳이 내가 왜? 근데 이제 이 자유와 해방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내가 용서를 하지 못하고 사실 용서를 하는 것도 내가 자유로운 자유의지를 행사하는 겁니다. 근데 용서하지 못하고 또 괜히 복수를 하고 미움의 감정에 휘둘려서 복수를 하고 또 그러면 사실은 내가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니까 복수를 자가 소심한 복수를 하고 나서도 내 마음 속에서는 내 마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이 씨앗인 양심의 목소리, 양심의 마음의 소리, 양심이 나에게 계속 죄책감을 건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뭔가 이렇게 계속 구속되어 있는 체험을 해요. 마음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심리학자는 그 용서의 감정은 평온함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용서하고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감정. 근데 너무 평화롭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 용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계속 분란이 일어나고 또 위장된 평온함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감정을 정말 자유롭게 맛보고 싶은 거예요. 아까 상우 시민님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그러한 용서가 진정으로 이루어질 때 찾아오는 평온함. 그러니까 용서라는 게 내가 아까도 우리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묵인하고 잊어버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사실 미움과 상처받은 게 이만큼 저 밑에서 곪고 있는데 얘를 그냥 이렇게 살포시 덮어놓고서 안 보여라고 하면 얘 나중에 그 군대에서 봉화지겸 욕창처럼 이만큼 커져요. 네. 그럼 얘 나중에 손 쓸 수 없을 만큼 되는 네. 거죠. 근데 이제 용서를 하기 위한 뭐 여러 가지 단계 중에 하나가 뭐 안셀름 그림 신부님 쓰신 네. 가장 아름다운 기도 주님의 기도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서도 얘기하는 게 일단은 내가 상처받은 그 과정들을 있는 그대로 봐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나한테 이런 상처되는 말, 행동들을 했을 때 내 마음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는가 또 그 사람은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것을
그 과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야 돼요. 제가 어릴 때 그 성경 말씀에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거라,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밀어라, 이런 말을 볼 때는 왜 꼭 그래야 되지? 라고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런데 정말 살면서 발 뻗고 자고 스스로의 마음이 편하게 되는,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면 예상외로 그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구나 하면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든 걸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릴 때 이해 못하는 게 많죠. 신부님 혹시 뭐? 모든 게 다 이해되시죠 꼭 이제? 내 마음 같아요. 우리는 이제 하느님께서 정의와 네. 사랑을 같이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걸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정의만이 맞아요. 그 자리를 잡아도 상당히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을 것이고 네. 사랑만이 가득해도 억울한 사람들은 여전히 억울한 삶을 살지도 모르는데 이것들이 같이 만나야죠 사실. 그래서 이 정의라고 얘기할 때 잘 우리가 또 바라봐야 될 것이 네. 나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정의, 그렇죠. 그러니까 나 스스로 갖고 있는 신념, 신념, 네. 확신 속에 그러니까 매몰돼서 그거를 정의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가톨릭 교회 신앙 안에서 정의라고 얘기할 때는 지금 우리 이데올로기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집단들끼리 자기들끼리 으쌰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가톨릭 교회 신앙 안에서의 정의라는 것은 네. 하느님의 기준, 하느님의 예수님의 가르침이 첫 번째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보면은 조금 우리가 이념의 노예 내지는 아니면 집단 이기주의 아니면은 그냥 뭐랄까요 마녀 사냥의 그냥 하나의 그냥 같이 뛰어다니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네. 요 부분, 이 정의라는 부분, 하느님의 정의인가, 하느님의 기준인가, 예수님의 가르침인가,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그거 놓치면 네.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 용서가 어려운 것처럼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굉장히 쉬운 일만은 아니구나 어려운 주제예요 이거.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막간을 이용해서 용서로 이행시 한 번씩 할까요? 예, 용, 물론. 용 쓰면서 서. 있지 않기. 오, 야, 용서. 멋있다. 네, 어, 웃으면서 떠오르는 서 있지 않기. 괜찮네요. 네, 김상훈 신부님. 나오시면 떠오르는 게 없어요, 진짜. 용. 영하다고 해서 왔습니다. 서. 없어, 그 다음에. 서운하네 진짜 서운해. 그걸로 하겠습니다, 그냥. 그럼 둘이서 한 걸로 하지, 그냥. 이럴 땐 또 마음이 왜 이렇게 잘 맞으세요? 근데 곧 안 맞아요. 반반 토론이야. 똑같은 소리 될것 같아요. 너무하네. 자, 우리 최영환 신부님 용. 용기를 내어서 서. 서서히 갑시다. 장원. 이거 봐, 우리 다 보내는 거예요. 우리 다 가는 거야. 그냥 우리는 다 들러리였어. 용기를 내서 서서히 갑시다. 서서히 갑시다. 그렇죠. 근데 그 용서의 좋은 스킬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은 편부터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손목을 올려놓는 것을 4개 준비했는데요. 분홍색과 갈색이 있습니다. 분홍색은 1번, 그리고 갈색은 2번입니다. 편부터 뽑아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하나씩 집어서 이렇게 앞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분홍색이 뭐예요? 분홍색이 1번, 갈색이 2번입니다. 하나, 둘, 셋! 무조건 자, 색깔을 보여주세요! 미안해. 왜 미안해? 이거. 자, 오늘은요,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계셔서 그 사연을 가지고 저희가 반반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 중반의 남성이시고요. 별명이 예민 보스라고 하십니다. 깔끔 그 자체에 약간의 결벽증까지 있는 사람인데요. 1년 전부터 사귀었던 여자친구는 정반대래요. 완전 털털한 성격. 그 점에 끌려서 결혼까지 생각하게 됐는데요. 근데 집에 놀러가 보고서 경악을 하셨다고 하네요.
여자친구 집안 구석구석에 털뭉치 같은 먼지 뭉치가 굴러다니는 건 물론이고요. 밥을 차려준다더니 설거지통에서 바로 꺼낸 가위로 김치를 자르더랍니다. 밖에선 전혀 몰랐던 그녀의 진짜 모습. 그녀는 자기 자신만 깔끔했던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과연 이럴 때 이 여자친구와 결혼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주셨는데요. 1번, 성격이 반대여야 잘 산다. 서로 맞춰서 변하면 된다. 너도 변할 거다. 이고요. 2번,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결국 그 다른 점 때문에 파국을 맞이할 거다. 일찌감치 헤어져라 입니다. 자, 과연 오늘 어떻게 토론이 펼쳐질지. 제 경험상 저는 저랑 좀 다른 상반되는 성격을 가지고 계신 분을 되게 그 마음이 끌려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분도 많이 마음에 끌릴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성격 다른 게 더 다이나믹해요, 사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결혼 굉장히 건강하고 재미있고 네. 흥미진진하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재미있을 것이다. 마치 살아보신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아, 그렇게 하고 싶었죠, 사실. 합리적인 의혹이 제기되는데요. 아니 이적이 되는데 나는. 네. 아니 근데 사실 이 방송 시작하면서 저는 종희 신부님이 저랑 많이 다르다는 걸 느꼈거든요. 근데 우리 좋아하잖아. 아닌가? 그렇죠. 이제 왜냐면 이제 일단은 이 방송 끝내야 되니까 누르고 또 지낼 때도 있고 일단은 뭐 이건 어떻게 보면 회피이긴 하지만 묵인하고 지낼 때도 있고 하지만은 많이 불편해요. 이게 사실 우리 방송도 한정된 방송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사는 거지 이거를 영원히 결혼해서 한다? 그리고 우리는 또 혼인 불가해졌어. 그렇지. 항상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끝까지 살아야 되죠. 그렇죠. 근데 다르면 못 살아요, 끝까지. 처음부터 맞춰서 아유 못 삽니다. 아예 처음부터 파국을 하고 맞는 파트너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김정은 신부님은 그러니까 박종인 신부님 같은 파트너면은 같이 살 수 없다. 근데 박종인 신부님은 아니야, 나 김정은 신부님 아주 매력적이고 같이 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저는 그렇죠. 왜냐면은 뭐 이제서 좀 알려주셔서 고맙긴 한데 고치도록 노력할게요. 저 우리 촬영할 때 눈썹 고정하면 안 될까요? 눈썹이 계속 움직여요. 분신 들어요, 진짜. 저 감당할 수 너무 잘 보여요. 있으시겠어요? 그러면. 정말? 야, 그러면. 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다행이다. 이런 감정은 순간적으로는 혹해요. 그리고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호감도 가는데 근데 뭔가 계속 불편해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게 이 매력이 잠깐일 수는 있지만 계속 장시간 오래 살기는 힘들다. 힘들 것 같아요. 네, 라는 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뭐 보면은 성격이 굉장히 비슷하고 죽이 잘 맞을 것 같아서 결혼하신 분들도 상이한 점들을 계속 발견해 나가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르다는 걸 갖다가 미리 인지하고 각오를 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훨씬 이 거리가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건 결혼이 건강한 결혼이 될 거라고 좀 봐요. 서로 다른 거를 미리 인지하고 근데 사람이 어떻게 서로 다른 걸 미리 다 인지해요. 이미 봤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모르는데 사람은 이거는 그렇죠. 시작일 뿐이죠. 그렇죠. 신부님. 더 큰 게 있을까? 그럼요. 저는 나는 신부님이 오늘부터 새로운데. 자, 봤어요? 우리 팀이라니까. 아, 오늘 되게 잘 나간다고 생각하고 일단 지켜보고 최강의 신부님. 제가 하시면 돼요. 아닙니다. 저 안 흔들렸어요. 아직 안 드렸습니까? 안 해드렸습니다. 네. 이미 1년을 사귀었어요. 이 사람들. 네. 그렇죠. 1년 전부터. 1년. 그럼요. 그리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 면이 조금 더 충격적이었던 거죠. 충격적이었던 거. 그리고 이게 필요하면 물론 지금 여기는 이제 주장을 해야 되니까 그러긴 하지만 뭐 너도 변할 거다 이 부분 있잖아요. 내가 하면 됩니다, 그냥. 내가 깨끗이 씻어놓고 내가 깨끗이 정리하면 돼요. 그거에 왜 너는 안 해? 이것만 안 하면 되거든요. 저도 이런 마음이었어요, 사실. 네. 결국은 이게 뜨거운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수밖에 없고 약화될 수밖에 없고 네. 서로 희생하고 서로 마음을 써주는 게 그게 진짜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서로가 무엇을 싫어하고
힘들어하는지를 알면 그걸 잘 이해하는 게 먼저 더 중요한 일이고 네. 예를 들면 아까 저희끼리 이야기할 때 치약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 중간에 짜고 마지막에 짜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되게 큰 네. 분란들이 되거든요. 근데 내가 중간을 짜던 사람이 마지막 짜기 쉽지 않아요. 마지막을 짜던 사람이 중간을 짜기도 쉽지 않아요. 네. 그런데 내가 바뀌는 게 아니라 나의 배우자를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면 원래 중간 짜던 사람인데 내가 막 강요한 게 아니라 바꾸라 그런 게 아니라 내 배우자를 생각하면서 마지막을 짰어요. 10번 중에 한두 번이라도 짰어요. 네. 그러면 중간 짜는 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조금씩 희생하는 부분들이 보이고 서로 맞춰갈 수 있으면 정말 건강하게 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저는 이런 그 부부를 친구가 그런 케이스에서 아는데 그 방을 어지러우는 쪽이 부인이에요. 네. 정리 잘하는 서재 정리 잘하시는 분이 남편 쪽인데 방을 따로 써. 작업실을 따로 써요. 네. 그래야 그렇게 하고 잠만 같이 자는 거예요. 침실은 그럼 누가 정리해요? 남편이 하겠지. 서로 간에 그래서 공간을 그런 식으로 해법들을 좀 찾아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네. 부럽기도 하고. 네. 계속 부러운 마음이네요. 논점이 계속 바뀌고 가는 건데. 뭐 저는 사실 결혼해 본 적이 당연히 없죠. 네. 하지만 이제 간접 왜 웃으세요? 간접 체험으로 결혼하신 분들이 고충을 좀 얘기를 많이 듣게 되더라고요. 네. 뭐 제 방에 와서 차도 마시고 뭐 이래저래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 들어보면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겠죠. 그렇죠. 저는 안 살아서 보겠지만 아까 뭐 치약 짜는 얘기도 나왔죠. 누구는 치약을 밑에서부터 짜고 누구는 중간부터 그냥 이렇게 짜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뭐 양말을 그냥 이렇게 그냥 아주 잘 버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렇죠. 거꾸로 뒤집어서 하겠네. 벗기도 속옷도 뭐 하고. 똑같이 거꾸로 이렇게 네. 하는 분도 있고 뭐 티셔츠도 그러면 이제 빨래하는 사람 빨래를 뭐 형제님이 하시는지 자매님이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좀 화딱지 나는 거죠. 정말 살다 보면 정말 몰랐던 것들이 왜 안 나오겠습니까? 자질구레한 거.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야 당연히 상대방이 예뻐 보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결혼을 하겠죠. 근데 이제 이 사연을 보내신 형제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예민하고 또 결벽증 정도 시라면 이 결혼이 뭐 이 자매님과 사는 것을 그러니까 미리 선택할 수 있다면 충분히 저는 피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 사랑해서 결혼해도 그런 것들이 내 눈에 안 맞고 또 안 맞는 것들이 나올 텐데 이 형제분 성격상 예민해요.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 이것들이 극복이 될지 어떨지 저는 물음표인데 이분의 기본적인 예민한 성격에 또 그 어떤 성향들 생활 패턴이 다른 것을 감내한다면 이 부부생활이 이제 폭파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이 그런 어떤 불안 요소들을 좀 이렇게 처단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면 그 만남보다는 좀 더 맞는 분을 스타일이 맞는 분을 나는 그과의 교제를 하셔서 결혼하시는 것이 조금 더 그 위험 요소들을 줄이는 신중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결벽증 환자들 이렇게 많이 상담해봤거든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지금 털뭉치 같은 심하네. 먼지 뭉치가 굴러다니는 거는 물론이고 설거지통에서 꺼낸 가위. 네. 이게 내가 볼 때 분명히 그 가위가 흉기로 보인다? 그 위에 그 돼지기름 같은 게 둥둥둥 떠 있는 물 속에 있는 가위를 꺼냈을 거라고. 아니 너무 과장인데 그거. 과장이 아니라 지금 설거지통이 그 며칠 지났는지 어떻게 알아요? 거기다가 뭐 먹고 오일 뭐 다 해가지고 넣었을지도 모르겠고 수세미가 들어가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퐁퐁이 쌓여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이 사람이 쌓이는 막그 세균들이 내 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김치를 자는데 김치를 먹는데 김치에 돼지기름이 묻어 있단 말이에요. 더러워. 이거 먹고 내가 볼 땐 나한테 2달 먹다가 살다가 죽을 것 같은데. 안 돼, 안 돼. 근데 아니- 사람 입장에서는 결벽증. 신부님 드실 수 결벽증. 있어요? 근데 결벽증 있으면 그래도 부모님이 너무 동의해요. 이분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 같아. 누굴 말하는 아이, 거예요? 여기 남자를? 지금 예민하신 분, 예민 보스. 이분 사실 자기가 어떤 문제 가지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잖아. 알죠. 당연히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털뭉치가 안 보여야 돼, 사랑하면. 왜 이렇게 보이니? 보여. 이따만하게 보이는데. 결국은 왜? 자기가 치우면 돼, 사실은. 그쪽에 감각이 발달한 사람들은 보여요. 아니 35 나이야. 뭘 또 누굴 사귀라고 그래. 왜 화를 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요거 아니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이 자기네 문제가 아니라고 그냥 진짜 뭐 내 동생 같아서 그래요. 많이 용감해졌어, 진짜. 아니 이민경이 사귀고
사귀었다. 그래. 진짜 이 사연이 것보다는. 나온 것 같이 경악을 하네 지금 경악을 해. 아니 이분은 자기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아는 분인 만큼 개선의 여지도 충분히 있는 분이에요. 자기가 노력하면 이분한테 물어봤어요? 못 만났지 아직은. 아니 저도 못 만나봤어요. 이런 분이 계속 이게 문제가 된다면은 이분은 입회도 못 시켜. 제가 친한 뭐 누구라고 실명 거론하지 않겠으나 네. 어떤 신부님이 있는데 제가 장난으로 그 신부님이 결벽증까지는 아닌데 결벽증을 향해서 가고 계신 분이 있어요. 기본적인 성향이. 방 가보면 그 모자도 다 줄 맞춰서 넣는 아, 네. 그리고 방에도 옷도 시계 달려 다 있고. 그래서 그 신부님을 괴롭히는 방법은 뭐냐면 그거 다른 거 그거잖아요.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코 툭 뚫고서 이렇게 던져놓고 맞아. 나쁜 막 사람이네. 소파 사이에다가 이 과자 부스러기 막 흘려놓고 그러면 그 신부님 으아 이렇게 해요. 힘들어요. 근데 그거는 힘들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벽증이 없는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극복이 가능할까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사실 저 누나를 갖고 있지만은 그분은 이제 이미 뭐 멀리 계시죠. 근데 그게 얼마나 다행인지 그분이 평생 달고 다녔던 게 이제 그런 부분인데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건 고쳐서 개선될 것도 아니고 저는 그분 방 잘 안 들어갔고요. 그리고 제가 늘 생각하고 하는 게 감사기도를 올렸던 거는 우리 누나가 되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하다고. 내 부인이 아니라 부인 아니잖아. 그래서 못 삽니다, 못 살아. 왜 굳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비슷한 분들도 많은데. 아니 근데 이 문제 자, 누나 시리즈 2 갑니다. 저는 누나가 셋이었어요. 제가 볼 거가요. 아니, 근데 사실 지난번에 방송 나가고서 누나들 얘기 재수한 얘기 했더니 이거 단톡방에 얘기가 없더라고요. 평소에는 그렇게 리액션 해주더니. 근데 아니 저 성장 과정에서 저도 뭐 아니 모든 자매님들이 그렇다고 저는 이렇게 아니죠. 일반화시킨 건 누나만 아닌데. 그래, 누나만. 우리 누나들만. 근데 이제 와 제가 어렸을 때부터 화장실 뭐 샤워실 같이 쓰니까 근데 이제 누나도 이제 머리가 기니까 머리카락이 셀레네가 늘 막혀 있는 거예요. 너무 싫은 거죠. 네. 어렸을 때 했던 게 뭐냐면 이거 꼬챙이로 해가지고 그거 패는 거야.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했어요. 진짜. 그리고 되게 두 더러워요. 번 내려야 되는 약을 한 번 내리고 가요. 누나들은. 아니 이게 누나. 누나라서 살 수 그렇지, 있어요 사실 없어요? 누나라서 그렇지 내 아내라 그러면 나는 기꺼이 자, 아니 그리고 여기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살아내 진짜 생각해보니까 그 시간을 살았잖아. 가족이니까 살았지. 가족이 피가 섞였으니까 살았지. 피 안 섞였어 봐. 누가 무슨 피가 섞였는데 지금 들어가는데. 이 친구가 이걸 고민하고 있다는 건 첫 번째는 그만큼 충격적이었다는 거고. 그렇죠. 두 번째는 바로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는 본인이 계속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랑하는 겁니다. 거지. 그럼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그 연인들끼리 어떠한 문제들이 생겼을 때를 보면 이게 사람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네. 누구는 용납이 되고 누구는 용납이 안 되고 그게 너무너무 극강이면 딴 사람은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데 어떤 친구는 이게 너무너무 커서 자기가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그 면이 강조될 수 있는 게 지금 약간의 결벽증이 있다는 것, 너무너무 깨끗하다는 것 이런 부분이죠. 그러면 이 얘기를 이제 서로 해봐야 되는 거죠. 이 부분들은 근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를 같이 조율해 나갈 수 있느냐 조율해 없느냐가 나가면 좋죠. 더 중요한 문제일 거고 네. 실제 만약에 이 지금 혼인을 생각한다면은 그래서 자기는 너무나 지금 충격적인 상황이잖아요. 네. 그 충격을 이야기했을 때 지금 이 털털한 성격의 친구가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거를 조절해 나갈 수 있는가가 서로에게 필요한 부분이지 이것 때문에 못 산다? 그러면 사실은 살 수 없는 이유가 너무너무 많아요. 네.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사실 굉장히 공감하고요. 광희 신부님과 종희 신부님의 말씀에. 근데 이제 그런 배우자를 만나면 너무 좋겠지만 문제는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 남자가 노력한다고 치면 이 배우자인 여자는 이 여자친구는 정말 개선할 여지나 노력할 여지가 있는가가 의심스러울 정도예요. 이 정도 1년 사귀었으면 남자가 예민 보스라는 거 알겠지. 그런데 어떻게 집에 왔는데 경악하게끔 만들고 그다음에 이만한 털뭉치가 굴러다니면서 돼지 기름이 둥둥 뜬 그 수세미가 들어가 거기에 사전에 가위로 김치를 잘라주냐고. 이거는 내가 볼 때 이게 맞춰줄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따만한 뭉치에 이만한 뭉치. 그치, 그 친구의 시선으로 네. 그리고 돼지기름 돼지기름 둥둥 수세미 1년 사귀었잖아요.
이게 1개월, 2개월 있으면 이 친구 절대 그렇게 안 그랬을 겁니다.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어요 이게. 아무리 여자친구라 할지라도 그렇게 안 했을 수 아니 있어요. 변기 얘기 안 했을 거야 지금 화장실 얘기 안 했을 화장실 거야. 얘기도 안 했을 수 있는데 아우. 1년이 살고 그만큼 서로 편안하고 이미 내가 그렇다라는 것 또 상대방이 그렇다라는 게 이제 그 여자친구가 너무나 편안했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여자가 남자에 대해서 네네. 서로 너무나 그렇게 익숙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다는 거 내가 털털한 거 알잖아. 나 지저분한 거 알잖아. 물론 아니 뭐 이제 자기 자신은 볼 굉장히 때는 깔끔했다라고 깔끔했지만 되어 있습니다. 예. 아, 근데 1년 정도 지냈으면 네. 이런 부분들을 얘기나 서로는 너무 알 수 다른데, 있을 이거. 겁니다. 이게 정말 지금 잘 보여야 되고 그랬었으면 네. 남자친구 집 오기 전에 집 다 치우고 아무리 안 치우는 사람도 그러니까 분명해요. 나는 이 포인트를 지금 바로 지적해 주셨어요. 맞아요. 네. 난 여기에 지금 집중하고 싶은 거예요. 아, 이 정도로 편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라는 거죠. 놀라운 거는 사귀고 집에 가기 전까지 사귈 때는 이 남자가 예민 보스 씨께서 전혀 그거를 인지 못했다는 건 뭐냐면 이 여자친구 이제 미래의 아내가 될 사람이 노력을 하면은 가능해진다는 얘기예요. 노력해주면? 그 사람도 의식할 수 있다고 노력하면. 완전히 풀어진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완전히 이런 풀어진 게 가능성을 아니니까. 보고 이야기가 진전돼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좀 튜닝이 돼 나간다면은 아주 건강한 커플이죠, 사실은. 집 밖의 모습과 집안의 모습은 사뭇 다르죠. 너무 네. 다르다, 너무 달라. 근데 저는 그런 상황을 한번 그러니까 약간 사랑과 전쟁 같은 느낌으로다가 한번 소설 한번 써보려고요 또. 네. 자, 이 남자분이 예민 보스 기본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고 결벽증까지 있을 정도인데 네. 한 1년을 사귀었어요. 그러니까 뭐 편해져서 사실은 여자친구가 집에 갔더니 그렇게 조금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을 수도 있고 또 다른 경우의 수는 그게 나름대로 노력한 거예요. 청소한 게 이거야. 청소한 게. 어떻게 1년 만에 야, 이제 살다 보면은 이제 빙산의 일각이 올라오는 거야. 이제 일각 본 거예요. 그 감당하겠습니까?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게 이제 일상에서 살아가는 건데 이 예민 보스 결벽증 있으신 분은 감내를 해야 돼. 뭐 오케이 사랑하니까 감내 초반에는 하겠죠. 그러다 보면 이분 안에도 그러니까. 쌓일 거라는 거죠. 왜냐면 만약에 이 부인은 잘 안 바뀌고 그냥 그 분위기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고수하고 이 결벽증 예민 보스만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요당하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이 안에서 이게 묵직하게 이게 안 내려갑니다 마음속에서. 네. 그거 나중에 내가 이래서 이 결혼 뭐 이렇게 또 신세한탄하는 그러니까요. 안 좋은 결과로 이제 치 다를 수 있다. 막장 드라마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네. 그렇게만 그런 위험 요소들을 미리 줄일 수 있고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닐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최후의 한마디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맞으면 미리 굳이 살지 마세요. 안 맞아. 아니 뭐 이미 고민을 물어봤으면 잘 의지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잘 해결해 나가시고 하나하나 풀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맞추고 살아야 되는 인생입니다. 인간은. 하지만 큰 거는 피하시고 어차피 끝까지 맞춰야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큰 거는 자르시고 자잘한 거를 잘 선택해서 가시길 바랍니다. 편안하게 가세요. 편안하게 가자고. 네, 지금 만나시는 이분만큼 좋은 사람 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하시고 있는 때니까 결정하세요. 신부님과 함께 나누는 고민, 요즘 여러분들의 고민이 저희 홈페이지에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고고학과 2학년인 역사를 좋아하는 대학생입니다. 사실 저는 제 전공에 그렇게 관심이 있진 않습니다. 역사학과 고고학은 다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는 수 없이 성적에 맞춰서 고고학과를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괜찮다면 이후에 전과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요. 하지만 이후에 교칙에 따라 전과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는 하는 수 없이 고고학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역사학은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을 할 수 있으니 제 원래 꿈인 역사 교사를 놓지도 않고 주전공을 살려서 뭘 해야 하나 막막하게 느꼈습니다. 고고학을 하려 해도 원래 흥미가 없으니 전공 수업을 잘 따라갔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2학년 2학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4학과는 부전공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1학년 때부터 과 동기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전공을 할지 말지에 대해 계속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어떤 동기는 전공을 하겠다고 결심하기도, 어떤 동기는 전공은 못하겠다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겠다고 하기도, 어떤 동기는 아직
아직 전공을 할지 말지 결심하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물론 저도 세 번째 경우에 속합니다. 다른 친구들은 이제 논문 주제를 슬슬 정하거나 조기 졸업을 준비하거나 학석사 통합 과정을 하거나 하려 하는데 저는 아직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고학 분야 중에 성서고고학이라는 분야가 있더군요. 이 분야에 관심이 있긴 한데 지도 교수님도 그렇고 다들 꺼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아무래도 한국 고고학을 주로 가르치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시부님들, 흥미는 없지만 관심 가는 분야가 있는 고고학을 계속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전공은 학부로만 하고 다른 길을 찾아보는 게 좋을까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많이 웃고 계시네요, 오늘 사연 들으시면서. 갑자기 아까 했던 이행시가 생각나서 아 이거 사연이 딱 들어온 게 용하다고 해서 우리한테 다 사연을 냈었는데 서운하네? 이렇게 결론이 날 것 같은데요? 우리 답변을 하면? 아 일단 맞아요 또 반마토에서 안 맞는데 자, 한 말씀씩 좀 도와주시죠. 저는 제가 볼 땐 굉장히 흥미로운 학과 둘 다 뭐 전공이든 부전공이든 다 그걸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에 관심이 많은지 좀 일단은 거기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좀 끄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끄고 내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생각해 보는데 지금 계속 뭐 앞으로 졸업하고 나서 뭘 할 건지 생각한다면 난 교직이수하라고 하고 싶어요. 교직이수. 아, 그냥? 예, 그러려면 이게 고고학이 아니라 사학을 해야 되니까 사학을, 부전공으로 예, 그냥. 이미 뭐 전공하려고 예, 하고 있으니까 나는 네. 충분히 할 수 있을 준비하고. 거라고 봐요. 열심히 하세요. 진짜 열심히 하시면 되는데 네. 자꾸 다른 사람들이 뭐 하는지. 원래 꿈이 예. 역사교사니까 네, 그렇죠. 그걸 그거를 준비하시는 게 가라. 나을 것 같아요. 역사교사. 제가 당한 일이 아니니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사실 고민하실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한테 지금 어려운 거는 본인이 전과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지금 그게 일단 막혔죠. 이게 네. 혼란스러운 거지. 네. 물론 역사학과 고고학은 다릅니다. 네. 그리고 뭐 제가 그 부분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데 내가 고고학을 잘 해 놓으면 그게 역사학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리고 부전공을 이미 하고 있고. 맞아요. 그렇죠. 아까 성서고고학 이야기 하셨는데 제가 방학 때 한 2달 동안 이제 성서고고학 수업만 이제 저희 학교에서 듣는 게 있어서 오. 계속 이제 그런 것들을 듣고 이렇게 하는데 뭐 고고학적 부분들은 제가 잘 모르니까 그냥 2달 동안 그냥 하루 종일 성서고고학에 대한 것만 이제 계속 실제 그 현장들 가보고 그런 것들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듣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거고 그리고 성서고고학을 하려도 언어도 일단 또 다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게 지금 생각하시는 것과는 많은 부분이 다릅니다. 근데 아마도 내가 하고자 하는 건 역사학이었는데 고고학을 지금 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고고학을 하면서 부전공은 있지만 이게 지금 나는 전과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 요 상황이 지금 워낙 크게 느껴져서 힘드신 부분인 것 같고 지금 고고학적 부분들이 역사학을 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거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될 거고요. 물론 뭐 대학원을 가시거나 이걸 그냥 교사가 우리 학교에서의 교사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교단에 쓰는 교사도 될 수 있는데 학부 때 그런 소양을 갖춰놓으면 그거는 앞으로 내가 역사학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너무너무나 크고 내가 학교도 옮길 수 없고 또 전과도 할 수도 없고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냐가 정말 너무너무 큰 고민일 수 있지만 넓게 보시면 그 부분을 가기 위한 과정으로서는 우리가 뭐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과목들도 지금 역사하는데 네. 다 필요한 게 아니지만 네. 이 공부를 하는데 필요한 것처럼 그렇죠. 나한테는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만 조금 더 명쾌해지시면 명확해지시면 네. 큰 고민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분이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는 차선책을 잘 선택한다는 거죠. 훌륭한 장점인 거죠. 사실은 최 신부님이 제안해 주신 대로 관련이 있으니까 고고학을 좀 해놓으면 나중에 결국은 이분은 사실은 뭐 기회만 되면은 뭐 역사 교사가 되려고 하는 준비를 다 하시겠네요. 네. 그리고 이미 또 길을 다 알고 계세요. 고고학 중에도 뭐 또 뭐 성서 고고학이라는 얘기도 했고 흥미는 없지만 관심 가는 분야가 뭐라는 것도 알고 있고 장치들 다 하고 계시니까 그냥 그 지금 마음 가시는 대로 성서 고고학 하십시오. 나중에 또 후회하지 마시고 지도 교수님 꺼려 하시면 광희 신부님과 상호 신부님 계시니까 진짜. 좀 가서 조언도 구하시고요. 예, 그리고 결국 원하는 이분 역사학자 되겠다는 얘기 아니거든요. 그냥 교사 되겠다니까 교사, 선생님. 역사 교사 하세요. 예.
저는 이분의 사연을 듣고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A를 선택할 것인가 B를 선택할 것인가 C에 선택할 것인가의 지금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저는 네, 제일 첫 번째 단추는 그러니까 이분의 사연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뭐 되게 딱했어요. 다시 점수 맞춰서 원하지도 않는 과 들어가고 뭐 이런 사연들이 있죠. 또 친구들은 이렇게 자기가 선택을 잘하는데 나는 이도 저도 아니면 안 될까 도태되는 건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성서 고각도 어쩌고 흥미로운데 이렇게 근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다른 사람들의 얘기에 내가 이렇게 방향을 못 잡다 보면 인생의 선택을 내리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이 선택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매 순간에 내가 내린 선택들이 모여서 인생이 방향이 지어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 이제 뭐 사연 첫 번째 이제 얘기했죠. 역사를 좋아한다고. 그럼 본인 자신을 한번 제3자 입장에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뭐 되게 쉬워요. 그래프 만들면 찍찍찍찍찍 됩니다. 그래서 그 표를 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고 좋아하는 것에 투자를 하시고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B라는 게 있다더라. 요즘엔 이게 핫하더라. 뭐 이것도 했다더라. 사실 그런 것보다는 현재 내가 그러면 그게 실현 가능한 그 경우의 수가 있는가를 한번 이렇게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고 본인의 꿈을 실현하는 아주 소중한 발걸음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부님의 수다 본능 신부님과 나누고 신나고! 저희 신나고가 살아남았습니다. 보지 마!